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WinTV Hot News. 여러분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나요? 저는 요즘 TV를 보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있으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 중 하나는 사랑의 불시작입니다. 엄마랑 같이 봤는데 엄마도 좋아했고 감동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현빈의 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4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평가할 시간을 갖기 위해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Federal Reserve freezing interest rates does not mean that they will stop increasing interest rates. Chairman Jerome Powell stated that it is wise to freeze interest rates to evaluate future economic indicators and the influence of monetary policy, considering the prolonged period of rapid rate increases. 10번 연속 가파른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입니다.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동안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해 긴축 정책을 일시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랜 기간 급격히 금리를 올린 점을 고려해 향후 경제 수치와 통화 정책의 영향을 평가할 시간을 갖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금리 발표보다 더 큰 관심을 끈 건 향후 금리 정책입니다. 연준은 3개월마다 발표하는 점도표를 통해 금리 상단을 5.75%까지 올리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 금리 상단인 5.25%보다 0.5%포인트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4번 남은 연준 회의에서 두 차례 0.25%포인트씩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2% 달성이므로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추가 인상이 필요할지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시애틀에서 일식집을 경영하는 한인 부부가 차에 타고 있다가 무차별 총격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 Korean couple in Seattle were senselessly shot on the morning of the 13th. While the husband sustained injuries but is not in critical condition, the wife tragically lost her life, along with the 8-month-old fetus she was carrying. The police are currently investigating the motive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this incident.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시애틀에서 일식집을 경영하는 한인 K씨 부부가 차에 타고 있다가 무차별 총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6발의 총격이 있었으며 부부는 모두 총에 맞았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시애틀 거주자로 밝혀졌는데 2017년 일리노이주에서 살상무기 사용 관련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중 남편은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인은 머리에 총상을 입어 결국 숨졌고 뱃속에 있던 8개월 된 태아도 사망했다고 지역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총격 사건의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he Federal Supreme Court's considera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of affirmative action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has sparked heated debates. Two Supreme Court justices, Clarence Thomas and Sonia Sotomayor, who have personally experienced the benefits of affirmative action, hold contrasting views on this issue. 소수인종 우대 정책, 즉 어퍼머티브 액션은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헌 여부 심리에 돌입해 다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 대학 입시에서 동일한 수능 시험 성적이라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들을 우대하도록 한 이런 우대 조치는 대학마다 편차는 있지만 가산점 부여나 사실상 입학 비율 유지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달에는 대법원의 헌법 위배 여부가 발표될 예정인데 대법관 9명 중 2명이 실제 이 정책 수혜자로 간주하지만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각각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 스토리가 주목을 끕니다. ABC 방송은 대법원 내 클래런스 토마스와 소냐 토마요르 모두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엘리트에 올랐다면서 하지만 극명하게 반대되는 의견을 서로 제시함으로써 이번 위헌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토머스 대법관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여러 차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부 조지아주에서 부모 없이 할아버지 손에서 어렵게 성장해 홀리크로스 칼리지 졸업 후 예일대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제도로 인해 취직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42번의 로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회고록에서 그는 자신의 업적을 인종에 의한 특혜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2020년 한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인종적 온정주의는 다른 어떤 차별만큼이나 해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소토마요로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소수 우대 정책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뉴욕 슬럼과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친은 자신이 9살 때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간호사인 모친이 남매를 힘들게 키웠습니다. 간신히 기초 영어를 배우며 공부를 시작했고 방과 후엔 TV 법정 추리물을 보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마침내 프린스턴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예일대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런 우대 제도가 없었다면 프린스턴 예일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서전에 좋은 교육은 경주할 시 학생들을 출발선상에 데려다주는 것이며 이게 미국 제도의 힘이라고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두 대법관 모두 인종차별과 가난이라는 유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은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토마요르는 토마스는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는 일어서기 위해 때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위헌 심리는 하버드대 등을 상대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단체가 아시아계 학생들이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것입니다. 아시아계가 학업 성적이 월등히 우수하지만 합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단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흑인과 라틴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인종 간 갈등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샘플로 삼고 있습니다.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an analysis of South Korea's ban on food waste landfills as New York City announced the implementation of food waste recycling. South Korea has been leading the way in food waste for nearly 20 years, utilizing waste for animal feed, fertilizer, and fuel. 뉴욕이 음식물 분리수거 실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한 분석이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거의 20년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금지해오고 있으며 대부분이 동물 사료나 비료 그리고 가정 난방을 위한 연료로 쓰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이런 시스템은 세계 각국의 연구 대상이 됐고 당국자들은 한국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둘러본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위생당국도 이번 법안을 마련하면서 수년간 한국의 시스템을 주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서울의 식당과 고양시 소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방문해 그 과정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12가지 이상의 반찬을 식탁에 올리는 식문화를 예로 들며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꾸준히 배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은 식당 음식은 부엌의 통에 들어가고 영업 후 사장이 지정된 장소에 통을 비우면 지역에서 구입한 스티커를 붙이는데 이는 그 처분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처리시설에서는 동물뼈나 조개 껍데기 등 잔해를 손으로 골라내며 나머지 쓰레기는 구워지고 탈수 과정을 거칩니다. 처리반이 음식물 쓰레기를 내려준 지 4시간 만에 흙냄새가 나는 마른 갈색 가루로 바뀌게 된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세계에서는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4억 톤 정도인데 대부분이 매립지에서 썩게 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매립된 쓰레기로 물과 토양이 오염되고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이 방출됩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이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간 6억 달러의 비용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가들은 한국식 체계를 따라가야 할 처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법 도입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The EU has initiated negotiations to introduce the world's first regu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The discussions include significant limitations on facial recognition and measures to prevent misuse, such as requiring clear attribution of content generated by AI.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법 도입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의회는 14일 AI 규제 법안 협상을 가결시켰습니다.
따라서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간 3자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가결된 협상안에는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등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등 오남용 방지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사용자가 가짜 정보와 실제 사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들어 있습니다. EU회의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관리하고 합법적 사용을 위한 최초의 법령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챗GPT 등에서 만든 컨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즉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컨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법안 조항을 생성형 AI에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빌 게이츠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데 일론 머스크는 선물 공세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Bill Gates tweeted that he will meet with partners who have worked on global health and development challenges with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Xi Jinping, the president of China, is among those he will meet, though the specifics of the meeting are unknown. 빌 게이츠 창업자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데 머스크가 선물 공세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을 직접 만나지 못한 것과는 대비된다는 소식입니다. 게이츠가 시 주석을 만나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논의할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게이츠는 트윗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함께 세계보건 및 개발 과제에 대해 노력해온 파트너를 만날 것이라고 올렸습니다. 또 기후변화, 건강, 식량 불평등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신이 필요한데 중국은 그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다고 표현해 그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게이츠 재단이 중국에 $500만 달러를 지원한 약속에 대해 시 주석은 감사의 편지를 쓴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대1 면담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시 주석이 외국 민간기업 수장과 면담하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간 애플, 테슬라, 스타벅스, JP모건 CEO 등도 중국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5년 전 필라델피아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흑인 2명 체포 사건으로 전 스토어 매니저에게 $2,560만 달러의 배상을 하라고 뉴저지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Former Starbucks District Manager Shannon Phillips won $25.6 million in damages on Monday after a jury in New Jersey found that race was a determinative factor in Phillips' firing, after a well-known incident of two black men being arrested at a Philadelphia Starbucks in 2018. 지난 2018년 필라델피아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흑인 2명의 체포 사건 이후 전 스타벅스 지역 매니저에게 불공정한 처벌이 있었다는 주장에 따라 $2,560만 달러의 배상을 하라고 뉴저지 법원 심사위원단이 판결했습니다. 2018년 4월 필라델피아 스타벅스의 한 지점의 매니저는 라숀 넬슨과 돈텔 로빈슨이 구매를 하지 않은 채 가게를 떠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남성은 기소 없이 석방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스타벅스 매니저였던 필립스 씨는 이 사건과 무관했지만 그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필립스 씨의 소송은 스타벅스가 이 흑인 체포 사건에 적절히 대응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백인 직원을 처벌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벅스는 필립스 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회사는 이 상황에서 위기 대응 능력이 강한 직원이 필요했고 그를 대체할 지역 매니저를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필립스 씨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법원은 필립스 씨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장례 임금 그리고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흑인 라숀 넬슨과 돈텔 로빈슨은 필라델피아시로부터 $20만 달러의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스타벅스 CEO로부터 개인적인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서는 지역 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지역 경찰의 권한을 남용해 보호받으려는 처사에 대해서는 경고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Please hit that like and subscribe button, and I will see you tomorrow on WinTV Hot News.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